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KG 모빌리티의 EVX입니다. 토레스 기반의 전기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레스의 플랫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전기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것이죠. 73.4kW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모터 최고 출력은 152kW입니다. 약 205마력 정도 되는 거죠.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 가격이 낮고 좀 더 배터리 안정성은 더 높죠. 그래서 화재 위험성에 덜 취약합니다. 그만큼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연비나 효율 면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연비가 좀 안 좋고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0인치 타이어 기준 405km로 기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18인치 타이어를 적용하게 되면 433km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3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면 전기자동차로서는 충분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래서 효율이 더 좋은 NCM 배터리에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LFP 배터리에는 삭감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글쎄요, LFP 배터리가 보급형 전기자동차에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인데요. 보급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오히려 더 줄인다? 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 결정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겠습니다. 시승하는 이 차 E7 기준 4,960만 원입니다. E5도 있죠. E5 4,750만 원이 될 테고요. 그래서 보조금 받게 되면 E5 기준으로 뭐 4천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단순하고 심플하죠. 버튼이라고는 비상등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인포메이션 모니터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커브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구성을 하고 있죠. 아래쪽이 깎여 있는 디커 스티어링 휠이고요.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딱 좋은 정도의 락투락 주행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는 변속용이 아닙니다. 변속기가 없죠. 전기자동차인 만큼 변속기 대신 감속기가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패들 시프트는 무엇이냐?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왼쪽은 회생제동의 강도를 좀 더 세게, 오른쪽은 단계별로 약하게 하고요. 그리고 왼쪽을 길게 누르면 스마트 회생제동, 오른쪽을 길게 누르면 다시 수동으로 복귀.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립미터 볼 수가 있죠. 전비정보, 충전정보, 에너지 흐름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 화면이고요. 화면 아래쪽으로 주행모드 들어와 있는데 주행모드 버튼도 따로 없습니다. 주행모드 이렇게 화면을 쓸어내리면 이 부분에 또 몇 개의 조절 버튼이 있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변화의 표시는 여기 계기판에서 보죠. 그래서 버튼을 여기서 누르는데 지금 주행 모드는 뭐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오토 홀드 모드 있고 내리막길 저속 주행 기능, 그리고 ASC 오프, 카메라 보는데 이 타이어 정렬도 같이 보여줍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죠. 연결. KG 모빌리티 C6D2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고요. 인포콘 시스템. 네, 오늘 3월부터 인포콘을 하니까 뉴스가 뜹니다. 지니뮤직, 팟빵, 스마트홈. 스마트홈도 이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인포콘 앱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 기능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 AI 플레이어, 앱스토어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팟빵, 인포콘 기능들 이 안에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풍량 조절, 온도 조절, 그다음에 열선 시트 3단계, 통풍 시트 3단계 각각 조절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이거는 3단계가 아니네요. 그냥 온오프만 가능합니다. 순환 모드, 대기 모드, 그리고 트렁크도 이렇게 길게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식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화면 분할해서 또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죠. 고속도로 차선 변경 보조 있죠. 차선 변경 보조인데 그 앞에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지원한다 라는 얘기죠. 스포츠, 이렇게 디스플레이 테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폰을 USB로 연결해서 하는군요. 무선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V 모드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EV 모드, 충전 정보, 급속 충전 시간, 완속 충전 시간 2시간 37분, 완속 충전 시간 14시간 12분. 배터리 잔량을 충전할 때 100%까지 충전할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인 듯 합니다. 충전 설정, 예약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시간이 되면 충전을 시작하는 그런 예약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급속 충전할 때 배터리 몇 프로 하느냐,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80%를 권장을 합니다. LFP 배터리로 80%를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100%까지 충전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KG 모빌리티의 설명입니다. 급속할 때도 완속할 때도 100% 충전해도 좋다라는 얘기고요. VTL 기능이 있죠. 30%, 방전 제한 30%면 30%, 배터리 잔량 30%까지는 VTL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연결해서 220V 연결해서 뭐 커피버터 끓이고 헤어드라이기 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 잔량 30%가 되면 VTL 기능이 해제된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공조 기능에 에어컨 사용 후 시동을 끌 때 에어컨을 건조시키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죠.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환기 습기 제거 기능, 터널 진입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상 엔진 사운드 있습니다. 일부러 엔진 소리를 내주는 거죠.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소리 낼 필요 있을까? 가상 엔진 사운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호하지 않을 경우에 끌 수도 있는 거죠. 플로팅 콘솔 적용하고 있죠. 마치 떠 있는 듯한 콘솔 쓰고 있고, 그 밑으로 별도의 수납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용, 충전용, 그리고 12V 전원 연결구 들어와 있습니다. 간단한. 그리고 이 부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입니다.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여기에 휴대폰 충전 중 안내가 계기판에 뜨죠. SOS 버튼이 있네요. 커버를 내린 뒤에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입니다. 이 부분으로 유리창을 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으로 안전띠를 또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스위치를 켜면 이 후레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차에서 탈출해서, 그러니까 안전띠를 자르고 유리창을 깨고 해서 차 밖으로 탈출을 해서 이런 비상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로 하나 사서 차에 비치어둬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뒷좌석이고요. 차체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공간이고요. 머리 위로는 주먹 2개 더 남죠. 머리 위 공간이 훨씬 여유가 있는 실내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햇볕 가리개 수동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차창은 원 버튼으로는 안 되네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개폐가 됩니다.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뒷좌석을 위한 충전용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고요. 뒷좌석 승객을 위한 간이 테이블 들어와 있습니다. 맥스 10클리어.
10kg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간이 테이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가운데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여기에 2개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이렇게 6대4로 분할해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훨씬 더 늘어나죠. 센터 터널 제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솟아 있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앉아보면 이런 정도가 됩니다. 머리 위로도 이 상태에서도 주먹 2개 꽉 차는 공간 남아있죠. 센터 터널이 이렇게 솟아 있다는 것,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 차 내연기관차 토레스를 바탕으로 한 전기차다, 기본은 토레스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셨고요. 잠깐 트렁크 보고 가시죠. 트렁크는 도어 손잡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안에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열리죠. 전동식으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테일게이트 닫는 전동식 버튼이 있고, 바닥에는 이런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원을 이용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키트 제공이 되고요. 자, 또 하나 이 차에는 V2L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분을 꼽고 220V로 연결을 하면 220V 전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헤어드라이기, 전기 밥솥,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활용성을 훨씬 확 늘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토레스 EVX 타고 시승 출발합니다. 쭉 가속을 하고요. 자유로 본선에 아주 편안하게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포근하고요. 지금 외기온도 영상 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컨디션부터 볼까요? 배터리 잔량 82%, 주행 가는 거리 340km 남아있음을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상온에서 약 405km 정도, 20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405km 정도로 인증을 받았죠.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하면 433km 고요. 지금 20인치 타이어 적용하고도 영상 3도에서 34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배터리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차는 74.4kWh의 리튬인산 철 배터리,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NCM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볍고 유례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멀고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LFP 배터리는 안정성에서 뛰어납니다. 열폭주 위험이 덜 하고요. 그래서 화재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고요. 그래서 보급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도 제법 많이 사용을 하죠. 고급형 배터리는 NCM으로 가고요. 보급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산이 워낙 강세죠. 그래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설정하는데 LFP 배터리 약간의 불리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뭐냐 하면 에너지 밀도, 에너지 효율 위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 배터리에 보조금을 좀 더 주고 LFP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좀 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LFP 배터리는 결국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이 LFP 배터리 보급형 전기자동차를 주로 택하겠죠. 결국 무슨 말이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고급형의 보조금을 더 주고, 보급형 배터리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덜 주겠다? 약간 모순되는 상황,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기차 보조금 왜 줍니까?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보급형 차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안 주면 그래도 보급형 전기차라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보급형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보조금을 깎아버리면 아이씨 전기차 못 타겠다, 전기차 구매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중국 배터리 견제도 좋지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현명한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주행보조 기능,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고요. 제한 속도 90에 맞춰봅니다.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떼보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잘 돌아가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밟지도 않고요.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제법 조용하지만 아주 잔잔한 정도의 바람소리 들어오고요. 도로 상태가 좋죠. 노면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 차창 만져보면 이중접합 차음률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정도입니다. 차체가 높은 SUV 스타일이지만 노면의 흔들림, 노면의 굴곡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높고 앞뒤의 접근각, 이탈각이 제법 좋은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전륜구동, 앞전자 써서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이 안정감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전륜구동이라고는 하지만 내연기관의 전륜구동과는 또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속도 잠깐 올려보는데요, 또 무게가 쏠린 느낌이 아니죠. 무게중심이 낮아서 제법 안정된 그런 주행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이 쏠림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에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요.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 작동을 시키면 이 부분이 표시가 되죠.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해 보죠. 왼쪽으로 굽어나가는 길 충분한 속도로 돌아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차선 변경 해봅니다. 차로 변경 기능 작동 구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앞뒤로 지금 차가 하나도 없는데 작동 구간이 아니라고 거부를 하네요. 잠깐 기능을 보여주네요. 고속도로 차선 변경 보조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잠깐 달려봅니다. 쭉 킥다운 버튼이 쭉쭉 밟히면서 아주 레이싱카처럼 쭉쭉 뻗어나갑니다. 가속감, 가속력 아주 대단하고요. 에코모드로 갑니다. 에코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 아주 빠른 반응 보여주고 있네요. 살짝 제동을 해보는데 차가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런 제동 반응이 온 거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안정감이 뛰어나다. 결국은 전기차의 구조적인 강점에서 오는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가고 속도를 좀 끌어올립니다. 코너링 잠깐 보죠. 고 제동 턴 조금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들어왔습니다. 살짝 밀렸습니다. 노면이 살짝 얼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노면 기온이 낮아서 그립을 제대로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코너링 도중에 살짝 뒤가 미끄러졌습니다. 기온이 좀만 더 높았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립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E5와 E7이 있죠. E5는 4,750만원, E7은 4,960만원입니다. E7 기준으로 5천만원 보면 될 테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LFP 배터리에 좀 불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또 이 차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하는 관건이 되겠죠. LFP 배터리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만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1940kg입니다. 최고 출력 약 207마력, 마력당 무게 약 9.37kg가 되는데요. 9초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측기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측정해본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가속 초반에 살짝 휠슬립이 일어나죠. 아주 잠깐 일어나고요. 스스스슥 움직이는 발걸음이 살짝 그 미끌리는 느낌이 상당히 다이나믹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kWh당 4.8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요. 풍량 1단계, 온도 19도로 세팅했습니다. 자, 전비 정보 세팅 다시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6km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갈 텐데요. 지금 올림픽대로 교통 상황이 최악입니다. 두 개 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강북강변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변도로 따라왔는데요. 적당히 길이 막혔습니다. 덕분에 연비는 더 좋아졌네요. 전기차는 모터 구동을 하기 때문에 주행 속도가 낮아지면 연비 면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 주행 속도가 떨어지고 모터율이 좀 더 올라가서 연비가 좀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강북도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북간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8.2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 주행 이어왔고요. 딱 좋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요. 막히면 막혀서 좋고 빨리 달리면 빨리 달려서 좋고 전기자동차 타는 맛 괜찮습니다. 자, 교대역 내거리 도착해서요. 이제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섭니다. 최종 연비 kWh당 8.2km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인복합 연비가 4.8이죠 3.4km 더 좋은 연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출발할 때 하고 잠깐 비교해 봅니다만 지금 배터리 잔량도 49% 남아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211km고요. 출발할 때와 비교해 보면 이 차 효율의 우수성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연비가 좋은데요. LFP 배터리여서 연비가 나쁠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운전하면 LFP 배터리로도 이 정도 좋은 연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버튼들입니다. 어느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좀 헷갈립니다. 그림이 있는 부분을 눌러야 할지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할지 위로 누르는지 밑으로 누르는지 아니면 위아래로 작동을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버튼들이 쭉 있는데 물론 익숙해지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눌렀을 때 차로 변경 보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OK를 누르라는 얘기인데 OK 버튼을 어느 걸 눌러야 될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것저것 누르다가 찾기는 했는데요.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의 버튼 디자인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음성 명령 시스템은 제한적이죠. FM 주파수 맞추는 것도 안 되고요. 목적지 설정도 잘 안 됩니다. FM 97.3 잘 모르겠어요. 네가 모르면 어떡하니. 실내 온도 20도. 슬프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음성 명령 시스템에 명령할 수 있는 기능이 무척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죠. 온도 조절도 안 되고 FM 주파수 설정도 제대로 안 됩니다. 차창 열어줘는 더더욱 안 되죠.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제한적이어서 음성 명령 시스템은 상당 부분 개선,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 여기서 누르는데요. 변화의 표시는 여기 계기판에서 보죠. 그래서 버튼을 여기서 누르는데 지금 주행 모드는 뭐지? 여기를 봐야 됩니다. 불편하죠. 네, 지금까지 KG 모빌리티의 EVX 시승을 해봤습니다. 보급형 전기자동차로서 아주 충분한 가치를 지닌 차고 넘치는 그런 성능과 편의 장비들을 갖춘 차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00km를 훨씬 넘죠. 그리고 152.2kW의 출력으로 아주 고속 주행 영역까지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성능 또한 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또 편의장비 또한 많이 개선이 됐죠. 안전 및 편의 장비 비록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지원까지 하고요. 그리고 V2L 기능,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220V 전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이 차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천만 원 후반대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 E7 기준으로 4,970만 원이죠. 보조금 받으면 뭐 4천만 원 초반대 구입할 수가 있겠죠. 다만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좀 줄일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명목은 그렇지만 효율이 나쁜 차에 보조금을 덜 주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견제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깔고 있죠. 물론 그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경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만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많이 찾는 보급형 전기자동차가 주로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깎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정부의 그런 그 정책 결정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차 EVX의 판매량도 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충분한 성능과 가치를 지닌 EVX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